이중인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번에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뮤지컬, 드라마, 영화로도 각색되었던 바로 그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보물섬으로 유명한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6년에 발표한 이 소설은 학식 높고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지킬 박사가 특별한 약품을 이용해 내면의 악인 하이드를 분리하게 되고 점차 약 없이도 하이드로 변신하며 끝내는 살인까지 저질러 경찰에 쫓기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유서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1850년 11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등대 건축기사였던 아버지와 목사의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3살에 폐병에 걸린 그는 프랑스 남부에서 요양을 하며 여러 문인들과 교류했고 그곳에서 11살 연상의 반려자인 미국인 페니 오스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탓에 미국과 유럽으로 요양을 다녔는데 이를 바탕으로 1878년 내륙 여행이라는 소설을 발표하고 이후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납치 등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1894년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사모아 섬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킬 박사의 친구이자 사건의 비밀을 먼저 알게 된 레년 박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낭독하겠습니다. 레년 박사가 전하는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나흘 전 1월 9일이었네. 저녁 때 오랜 친구이자 학교 동기인 헨리 지킬로부터 등기 우편을 하나 받았지. 그와 내가 이런 식으로 편지 왕래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난 깜짝 놀랐네. 그와 난 자주 만났고 바로 어제 저녁만 해도 같이 식사를 했지 않은가. 그런 터에 우리 사이에 등기 우편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증명해가며 할 얘기라고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게 당연하지. 편지 내용은 더더욱 날 의문에 빠지게 했어. 아래에 그 내용이 있네. 친애하는 레년, 자네는 내 오랜 버실아내. 비록 과학 문제에 대해서 때로 의견이 달랐지만 내 기억으로 우리 사이의 우정에는 조금도 금간 적이 없었다고 믿네. 자네가 만약 내게 지킬 내 생명과 명예, 정신은 모두 자네에게 달려있네 라고 한다면 자네를 돕기 위해 내 손을 잘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난 주저없이 그렇게 할 것이네. 레년, 내 생명과 명예, 정신이 모두 자네의 도움에 달려있네. 만약 자네가 오늘 밤 날 돕지 못한다면 난 이걸로 끝이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해 놓고 보니 자네에게 뭔가 명예롭지 못한 일을 부탁하려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자네가 잘 판단해 주리라 믿네. 난 자네에게 오늘 밤 무슨 약속이 있더라도 비록 국왕의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두 연기해 주길 바라네. 그리고 자네의 마차가 바로 현관에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합승 마차를 타고서라도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신속하게 가주게. 내 집에서 챙길 것들이 있으니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내 집사 풀에게는 이미 일러두었네. 자네가 도착할 때쯤엔 풀이 열쇠공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거네. 그 다음엔 내 밀실 문을 억지로라도 열고 들어가야 하네. 자네 혼자 들어가게나. 왼쪽에 E라고 적힌 유리로 된 화학약품장이 있을 거야. 만약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면 깨고 위에서 4번째,
그러니까 아래에서 세 번째 서랍을 빼내게. 그 서랍을 내용물 그대로 꺼내서 가져오면 되네. 자네에게 잘못 일러주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지금 극도로 불안하네. 하지만 내가 만약 잘못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물을 보면 어떤 서랍이 맞는 건지 알 수 있을 걸세. 그 안에는 약간의 가루와 유리병 그리고 공책이 한 권 있네. 부디 그 서랍을 그대로 자네 집으로 가져가 주기 바라네. 여기까지가 자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일이네. 이제 두 번째를 얘기하지. 자네가 이 편지를 받고 즉시 출발한다면 아마 자정이 되기 훨씬 전에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걸세. 이렇게 시간에 여유를 두기를 바라는 이유는 예상치 못했거나 어쩔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네가 내 남은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네 집 하인들이 다 잠자리에 든 다음에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네. 그러니까 자정에 자네 혼자서 상담실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것이네. 내 이름을 대며 거기를 찾아갈 사내가 있을 텐데 자네가 직접 맞아들여 그에게 내 밀실에서 가져온 서랍을 건네주게. 여기까지 하면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고 이보다 더 고마울 일은 없을 것이네. 만약 자네가 이 일에 대해 꼭 설명을 듣고 싶다면 약 5분 후에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이네. 그때는 내가 부탁한 대로 따라준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알게 될 거야. 다소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내가 죽거나 미쳐서 자네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네. 자네가 내 부탁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리라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내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네. 이 시간 이상한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기억하게. 오직 자네가 내 부탁을 정확하게 들어주었을 때에만 거짓말처럼 내 고통이 떠나가 버릴 것이네. 제발 내 부탁을 들어주게. 레년, 날 구해주게. 자네 친구 헨리 지킬. 추신, 이 편지를 봉인한 후에 또다시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네. 우체국에서 이 편지를 제때 배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만일 내일 아침 이후에야 이 편지가 자네에게 도착한다면 자네 편한 시간에 내가 부탁한 일들을 해주게나.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심부름꾼이 다시 한번 자네를 자정에 찾아갈 것이네. 어쩌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수도 있겠네. 만약 그날 밤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이제 더 이상 헨리 지킬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주기 바라네. 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내 친구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 친구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네. 간절하게 부탁한 일을 책임감 없이 제쳐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난 편지에서 말한 대로 편지를 받자마자 책상에서 일어나 합승마차를 잡아타고 지킬의 집으로 향했다네. 풀 집사가 날 기다리고 있더군. 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등기 우편으로 지시사항을 받았는데 즉시 열쇠공과 목수를 부르러 사람을 보낸 상태였어. 풀과 얘기하고 있는 중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도착했고 우리들은 지킬의 밀실로 가는 가장 편한 통로인 덴먼 박사의 원형 강의실로 향했어. 문은 단단했고 자물쇠도 튼튼하게 채워져 있었지. 목수가 보더니 만약 억지로 열려고 한다면 상당히 고생할 뿐더러 문도 많이 부숴야 할 거라고 말했어. 열쇠공도 한동안 거의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상당히 기술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고생하더니 문을 열더군.
마침내 E라고 쓰인 약장의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서랍을 꺼냈다네. 서랍을 지프로 채운 다음 천으로 싸서 캐번디쉬 광장으로 돌아왔지. 난 집에 와서 서랍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 가루약은 꽤 솜씨 있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약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건 아니었지. 따라서 지킬이 직접 만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 약을 싼 봉지 하나를 열어봤더니 하얀 결정 알갱이들이 보이더군. 다음으로 살펴본 약병에는 핏빛의 용액이 반쯤 들어있었어. 병에서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났는데 내 생각에는 인과 휘발성이 강한 에테르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 다른 성분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공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날짜 순서로 실험한 것이 적혀 있었네. 지난 몇 년간 실험한 걸 기록했는데 약 1년 전에 갑자기 중단되어 있더군. 날짜가 적힌 곳에는 아주 짧은 메모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것도 단 한마디였어. 수백 번의 기록 중에서 2배로라는 말이 6번 정도 나왔고 노트의 앞부분에 완전 실패라고 몇 개의 느낌표와 함께 쓰여 있는 게 보이더군. 그것들이 온통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되지 않았지. 어떤 알코올 용액이 들어있는 약병과 하얀 가루약이 든 봉지, 그리고 지킬의 실험이 항상 그랬듯이 별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실험들에 대한 노트가 다였어. 지금 집에 가져온 이런 것들이 그 정신 나간 친구의 명예라든가 정신, 생명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만약 그가 심부름꾼을 내게 보낼 수 있다면 왜 심부름꾼을 직접 보내서 가져오게 하지 않은 걸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 심부름꾼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직접 맞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더군. 하인들에게 먼저 잠자리에 들라고 보내긴 했지만 혹 위험한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권총에 총알을 미리 장전해 놨어.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런던에 울려 퍼지자마자 예의 바르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군. 직접 문을 열고 보니 거기에는 한 작은 사내가 현관 기둥에 몸을 웅크린 채 기대고 서 있었어. 지킬 박사가 보내서 왔습니까? 내가 물었지. 그가 구부정한 몸으로 그렇다고 대답하더군. 내가 들어오라고 권하니깐 그는 우선 뒤를 돌아보며 어둠에 덮인 광장을 둘러보았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경찰 한 명이 손전등을 든 채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그 사내가 갑자기 움찔하며 서둘러 들어오는 거야. 사실 사내의 그런 행동을 보니 더욱 경계를 하게 되고 싫은 마음이 생기더군. 그 사내를 따라 밝게 불을 켜둔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내 한쪽 손은 권총을 잡고 있었어. 불빛 아래서 처음으로 그 사내를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더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키가 작았고 얼굴에는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특이하게도 그는 근육이 불룩 튀어나왔으면서 동시에 눈에 띄게 쇠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의 곁에 있으면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 이것은 오한의 초기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통 눈에 띄는 맥박수 감소를 동반하지. 그때 난 이런 증상이 개인적인 특별한 혐오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다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이 혐오감 때문이라기보다 인간 본성 깊숙한 곳에 뿌리를 둔 한 차원 높은 정신 세계에서 비롯됐다고 믿게 되었지.
이 사내는 처음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메스꺼운 호기심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차림새로 들어왔어. 그는 고급 옷감으로 만들어진 약간 보수적으로 디자인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몸에 맞지 않게 헐렁하고 큰 옷이었어. 걸려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헐렁헐렁한 바지는 땅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여러 번 접혀 있었지. 외투의 허리 부분이 엉덩이 밑으로 내려와 있었고 목깃은 거의 어깨가 다 보일 정도였어. 그러나 이런 말 하기 이상하지만 그와 같이 어이없는 복장을 보고도 난 조금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네. 오히려 서로 마주쳤을 때 상대방을 멈칫하게 만들면서 충격적이고 거북한 느낌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이 사내는 본질적인 면에서 뭔가 비정상적이고 꼴사나운 면이 있어서 이런 부조화가 도리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 따라서 이 사내의 본성이나 성격에 대한 흥미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태생과 생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사회적 지위는 어떤지 같은 것들에 대한 호기심 또한 생기기 시작했지. 이렇게 쓰고 보니 상당히 길어졌지만 이런 관찰은 사실 단 몇 초에 다 끝난 것이었어. 내 방문객은 실제로 엄청난 흥분에 빠져 있었다네. 가져오셨습니까? 그가 물었지. 가져오셨어요? 그는 정말 참을 수 없다는 듯 내 팔을 붙잡고 흔들면서 말했어. 그가 손을 대자 혈관을 타고 얼음 같은 가시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그를 밀어냈지. 이봐요. 내가 말했어. 언제 봤다고 이러십니까? 일단 앉으십시오. 그에게 자리를 권하면서 먼저 내가 항상 환자를 볼 때 하는 태도처럼 앉았다네.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밤이 늦은 데다 편지를 읽을 때 이미 불안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서 밀려오는 공포를 숨기기란 쉽지 않았고 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어려웠다네. 죄송합니다, 레년 박사님. 그가 아주 정중하게 말하더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급해서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선생님 친구분인 헨리 지킬 박사님으로부터 몇 가지 일을 하라는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가 잠깐 말을 멈추고는 목에 손을 갖다 댔어. 차분하게 행동하려는 듯 했으나 내가 보기에 발작 증세가 오려는 걸 힘겹게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제가 듣기로 서랍을 하나. 난 그 사내의 고통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궁금증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 저기 있습니다. 아직 천에 쌓여서 책상 뒤 바닥에 놓여있는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지. 그는 서랍 쪽으로 훌쩍 가더니 갑자기 멈춰섰어. 그러고는 손을 심장에 갖다 대더군. 그가 턱에 경련을 일으키며 이를 부드득 가는 소리가 들렸어. 그의 얼굴은 보기에 너무 끔찍할 정도로 창백해져 가고 있어서 난 그가 죽거나 미치는 건 아닐까 놀라기 시작했지. 진정하세요. 내가 말했어. 그는 내게 무시무시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생사의 결단을 내린 듯 천을 휙 젖혔어. 안에 내용물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큰 울음소리를 냈고 난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긴장하며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게 되었지. 그는 좀 진정이 되는 목소리로 눈금 실린더가 있습니까? 라고 묻더군. 난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것을 건네줬어.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하고 붉은색 용액을 몇 분 동안 계량하고 거기에 가루약 봉지 하나를 집어넣더군. 혼합액은 처음에는 불그스레한 빛이 나더니 결정들이 녹기 시작하자 점차 맑아지기 시작했어. 부글부글 소리와 함께 기포가 생기며 조금씩 증기가 뿜어나오기 시작했어.
그때 갑자기 기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더니 그와 동시에 용액이 짙은 자주색으로 변했고 용액은 시간이 감에 따라 조금씩 연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었어. 그가 이 변화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짓더군. 그러곤 약병을 책상 위에 놓고 돌아서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어. 자, 이제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가 말했어. 현명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는 모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런 설명 없이 내가 이 병을 가지고 당신 집을 나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될 테니 대답하기 전에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의 현명함이나 풍요로움 없이 단지 지금까지처럼 평화롭게 살 수도 있고, 하긴 죽음의 절망에 빠진 사람을 도와줬다는 면에서는 이미 정신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지식의 신영역을 개척하여 새로운 명성과 권력을 거머쥐는 길이 바로 이 방 안에서 순식간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의 눈앞에 사탄에 대한 불신을 일거에 없애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보게,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난 침착함을 가장하며 말했어. 수수께끼처럼 말하는군. 아마 자네도 예상했던 바인지 모르지만 자네 말 말이야. 나한테는 그다지 믿기지 않는 게 사실이네. 하지만 난 이미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으니 끝장을 보지 않고 그만두기는 좀 그렇군. 좋습니다. 그자가 말했지. 레년, 당신은 히포크라테스의 맹세를 기억하시겠죠?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우리 직업상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편협하고 물질주의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초자연적인 약품의 가치를 거부했었죠. 자신보다 뛰어난 과학자들을 비웃었던 당신. 자, 보시오. 그가 약병을 입에 대더군. 그러고는 용액을 꿀꺽 단숨에 마셔버렸어. 뒤이어 외마디 비병을 지르더니 괴로운 듯 벽 쪽으로 뒷걸음질치고 거의 쓰러질 듯 책상을 붙잡은 다음엔 거기 매달린 채 퀭하니 들어간 눈으로 노려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헐떡거렸어. 내가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았어. 그의 얼굴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얼굴 모양이 문드러지며 달라지고 있었지. 다음 순간 난 공포에 잠겨 벌떡 일어나 벽 쪽으로 물러섰어. 너무 끔찍한 광경에 팔을 들어 눈을 가렸고 내 마음은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세상에, 난 비명을 질렀어. 아, 세상에. 2번, 3번 멈출 수가 없었지. 내 눈앞에는 이제 막 죽음의 세계에서 돌아온 것 같은 모습으로 헨리 지킬이 서 있었어. 창백하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헨리가 아직 정신이 다 들지 않은 듯 손으로 앞을 더듬고 있더군. 그 후 1시간가량 그가 내게 말한 것은 차마 옮겨적을 엄두가 나지 않네.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이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괴롭다네. 그 광경이 내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지금에도 난 스스로에게 그걸 믿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네. 하지만 난 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어. 내 삶은 뿌리부터 흔들렸고 잠을 잘 수도 없었네. 극도의 공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 따라다녔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어. 그래, 난 결국 죽고 말 거야. 그것도 왜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났는지도 모른 채 말일세. 그자가 내게 고백한 도덕적 타락은 설사 눈물로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섬뜩한 공포를 느끼지 않고는 말할 수 없네. 기억 속에 떠올리는 것조차 두렵네. 하지만
어떻든 자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딱 한 가지만 말하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군. 그날 밤 내 집에 숨어 들어온 자는 지킬의 고백대로라면 캐류를 살해한 혐의로 전국적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하이드라는 사나이라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품 좋은 지킬 박사, 그리고 지킬 안에 존재하는 추악한 하이드.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인격과 자아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달밤 북스테이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